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틱 AI로 변화된 기업 현장, AI 에이전트 일회판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최신 트렌드를 전해주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정인 부문장님, 그리고 안창주 솔루션 엔지니어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AI 에이전트의 시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챗봇 형태의 서비스는 많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점이나 단점, 한계점도 다들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이 AI 에이전트는 확실히 좀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좀 잘 쓰는 기업들에서는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좀 활용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잘 쓰는 곳에서는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쓰냐라는 질문에 좀 대답하고 싶다면 일단은 우리가 잘 쓰는 게 뭔지를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쓰는 게 이제 어떤 고객 같은 경우,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 임팩트에 따라서 이제 이거 잘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고객사는 여러 실험을 하다 보니까 나는 최신의 기술을 써가지고 내가 에이전트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쓰고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먼저 저희 뭐 고객사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리테일 쪽 고객이었어요. 근데 리테일 쪽 고객에서 이제 어떤 약간 원데이 이벤트 같은 핫딜 같은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다른 품목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프로모션을 하시는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이렇게 고객들을 분류해 가지고 내가 그 딜하고 이제 좀 매치가 될 수 있는 그 고객들을 그냥 이제 같은 메시지로, 같은 푸시 메시지로, 같은 이메일로 같은 문자 메시지로 이제 다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내기 한 하루 전에 내가 타겟팅을 하고 그 타겟팅된 고객들한테 이제 개인화된 메시지로 다 그 새벽에 이제 5원 모델을 돌려가지고 저희 쪽에 이제 그 출원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에 그 구매했던 이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살펴가지고 그거에 딱 맞는 그 개인화된 메시지를 배치로 돌려가지고 그걸 준비하셨다가 한꺼번에 쫙 부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놀랍게도 그 전에 이제 가지고 계셨던 그 컨버전 레시오라고 하죠. 약간 구매까지 가게 되는 그 컨버전 레시오가 한 뭐 30~40% 정도 더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겟팅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최근에 뭐 기술이 뭐 여러 가지 발전이 있고 멀티 에이전트에 뭐 에이전트, 뭐 MCP 여러 뭐 기술들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비즈니스에 딱 알맞는 그런 에이전트를 개발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 중에 하나는 도요타예요. 도요타는 되게 전통적인 어떤 그 자동차 제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엔 되게 오래된 숙련된 기술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숙련자 기술자분들이 다 각자 나의 머릿속에 그 기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설계 도면에다가 이렇게 끄적끄적거렸던 그런 노트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내 한 켠에 이렇게 쌓아두는 그런 문서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난리지들. 근데 사실 이렇게 조금 세대 교체가 또 이제 될 거고 점점,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거고, 그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 옛날에 그 레거시 난리지는 사실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그 난리지 트랜스퍼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고자 도요타 안에서는 9개의 에이전트를 이제 만드셔서 오베아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그 오베아라고 하는 거는 일본 말로는 큰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 큰 방 안에서 이제 그런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토론해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내는 그런 하나의 문화 같은 그 워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베아라고 하는 이름의 시스템 안에 그런 9개의 에이전트를 놓고 그 9개의 에이전트는 예를 들어 엔진, 그리고 뭐 진동에 대한 에이전트, 그리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계에 대한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이제 9개의 에이전트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엔진 구동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엔지니어들이 뭔가 물어볼 때 이제 그런 기존의 도요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날리지 베이스의 바탕으로 나온 그 에이전트에다가 이제 물어보고 또 답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에이전트가 각각 돌아가고 있지만 요거를 갖다가 조금 하나로 좀 통합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코디네이션하고 하는 것들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개인화를 통해서 예전에는 고객들이 스팸이라고 느껴질 수 있었던 그런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정말 구매 전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유의미한 메시지로 바꾸기도 하고 또 우리 안목지라고 하잖아요. 장인들이 갖고 있었던 몸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화해서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혁신을 갖고 오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갖고 오고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은 고객을 만나면서 챗봇과 에이전트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이전트는 딱 두 가지 카테고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개인화, 그 두 번째는 액션이라는 좀 내용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예시를 들면 고객들이 굉장히 이해를 잘했어요. 이전 기준으로 챗봇이면 제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챗봇이 떴지만 어느 진료를 보실 겁니까를 버튼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하나씩 들어갔던 게 챗봇이었었고요. 여기서 생성형 AI가 조금 더 나오니까 저는 챗봇을 누르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 39도 열이 났는데 목이 아파요.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제안을 해주는 게 생성형 AI라는 걸 통해서 제안이 된 첫 번째 모델이었고요. 이게 에이전트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똑같은 걸 물어봤을 때 제안을 하면서 예약하시겠습니까? 라고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에이전트라는 게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3시 반에 예약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첫 번째 에이전트가 동작하고 두 번째 에이전트가 3시 반 30분 전에 고객한테 알람 메시지를 보내서 어디쯤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게 챗봇부터 첫 번째 생성형 AI 단계의 에이전트 그리고 자율형 에이전트, 즉 AI 에이전트까지 가는 굉장히 우리 현업에 그리고 우리가 좀 와닿는 시나리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챗봇 형태는 내가 말을 걸어야만 반응해주는 친구고 이 능동형의 AI 에이전트는 나를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친구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알아서 챙겨주려면 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AI와 지금 에이전트의 그런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개인화와 액션 이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화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개인화는 개인정보고 보안이고 나만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점에서 개인화 플러스 보안이라는 게 AI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이 많은 분들께서 AI 에이전트로 그럼 지금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걸 좀 아셔야 관심이 더 생기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술로 업무를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술로 사실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이벤트로는 이미 다 에이전트를 할 수 있다는 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이건 에이전트 이전에 생성형 AI 또는 챗봇 시대에서는 AI 보조, 어시스턴트라고 했으면 사실은 지금은 AI 워커로 나아가야 될 단계라고 좀 보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의하는 에이전트는 아마 지금 나가는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에이전트는 오토너머스 에이전트라는 자율형 에이전트인데요. 이 에이전트가 하는 행동은 실제로 제가 원하는 맥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은 목표 지향적인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올지를 우리가 앞으로는 코드로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참조 자료로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쉐어포인트 10카피, 엑셀 15카피를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은 몇 명인데요. 그중에 어플리케이션을 5개에서 6개 사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메일로 보냈을 때 이 이메일을 가지고 특정 행동들의 패턴을 따라가서 실행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AI가 목표 지향적으로 동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가이드에 영업사원한테 물어봐야 될 에이전트를 영업사원 라이센스 가이드라는 에이전트를 만들면 이메일이 왔을 때라는 트리거링을 통해서 우리가 PDF, 쉐어포인트 또는 고객 사례가 담겨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까지 참고를 해서 이 정보들을 에이전트가 이해를 하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겠구나 실행 계획까지 세워서 저는 추론을 해야 되는 영역으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추론 모델을 통해서 실제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라는 게 고객한테 즉시 즉답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 피드백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도 고객 관점에서는 내가 물어봤을 때 바로 응답이 오는 거에서 굉장히 이제 메리트를 느끼고, 사실 이 이후에 또 질문 맥락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에이전트들이 현재 기술로도 할 수 있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에이전트 단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뭐라고 질문하셨던 거죠? 좀 지금 소개해드리면? 제가 질문을 했었던 건 네. 저는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우리 회사가 1,5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500명은 인포메이션 워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일할 거고 1,000명은 이제 필드 엔지니어인데, 여기다가 맥락을 좀 더 줄면 500명은 5개에서 6개 어플리케이션을 쓰시고요. 1,000명은 하나만 써요. 즉 생각해서 라이센스를 가이드해줘라고 이제 고객처럼 정말 시나리오를 제가 준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론 모델이 다양한 소스들을 찾아서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무제한 라이센스가 조금 더 좋겠구나, 이거는 조금 더 저렴한 라이센스가 좋겠구나를 생각을 해서 고객한테 즉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현재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충분히 가능한 시대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전문 개발자들도 분명 내용들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 나가겠지만 지금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질문하신 거는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계획을 짜고 이걸 알아봐서 답변을 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거나,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이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봐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갖고 추론해갖고 알아보고 그다음 답변을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질문을 생각보다 빠르게 피드백을 하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2, 3일 걸려서 회신을 하거나 또는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알아보고 회신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에이전트가 먼저 동작을 해서 한번 회신을 하고 그게 후속 세션으로 영업사원한테 또 전달이 돼서 영업사원이 다시 한번 챙겨서 또 고객을 만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제 많은 영역에서 에이전트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이 이제 방금 보셨던 현재 기술로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가능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요새 좀 드는 생각이 네. 되게 이 에이전트 적용 에어리아에 있어가지고 되게 과감해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간 조금씩 해보면서 간을 보고 이게 되나? 이게 될까? 약간 프로토타이핑 해보고 약간 그런 수준이었다면 그게 좀 무서웠잖아요. 무서웠죠. 혹시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정보를 줬을 때 고객들이 100% 믿고 우리한테 항의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맞습니다. 좀 무서움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는 서로 조금 어느 정도 익스큐즈라고 하나요? 얘도 약간 좀 틀릴 수 있겠지. 하지만 일단 빨리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좋아라고 하니까 적용을 하시는 분들도 과감하게 적용을 하는 거군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한 발자국 아웃리치를 하고 계시는 느낌이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의료 쪽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네. 의료 쪽에서 저희 그 병원들에서 주로 했던 게 무슨 그런 질병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검색하고 네. 이제 물어봤을 때 그냥 간단한 답변을 주고 하는 수준에서 이제 의료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이 좀 발전했다면, 요새는 조금 더 나아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MAI DXO 에이전트라고 하는,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AI 다이그노스틱 뭐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네. 그게 뭐냐면은 의사 에이전트예요. 의사 에이전트인데 그 에이전트가 멀티 에이전트로 한 8명의 의사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네. 그래서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러게요. 그 에이전트들은 이제 진단을 하는 의사도 있고요. 네. 합리적인 비용을 산정하는 이제 의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편향적인 판단이나 이런 에러를 방지하는 에이전트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8명의 의사가 이제 있고 한 명이 최종으로 판단을 내리는 또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오. 그렇게 해가지고 8명의 그 멀티 에이전트로 구성된 하나의 그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문제가 있거나 어떤 전문의들이 어떤 수치를 보고 요걸 한번 좀 요걸 좀 한번 분석해줘, 진단해줘, 혹은 어떤 증상을 얘기했을 때 가장 가까운 거를 어떤 진단을 해준다거나, 정말 이제는 의사의 하나의 어떤 동료로서 이제 하나 그 조금 같이 일하는 피어 동료로서 의사로서 이제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보시면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전문 분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문 분야, 어떤 그 환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여러 의사가 모이셔서 이건 이거 같아 하면서 진단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그런 몇 명의 의사 중에 한 명으로 같이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인 것 같아요.라고 이제는 옆에서 같이 진단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진단의 그 정확도가 사람이 했을 때 정확도의 4배 이상의 정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4배 이상의 정확도.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논문도 냈고, 그리고 저희가 깃허브에다가 그 오픈 소스로 다 이제 올려놨으니까 네. 저희도 한번 돌려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문의 분들 몇 분 같이 모이시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 잡기도 힘들고 또 이게 얼마나 돈입니까? 네, 맞습니다. 4배 정확한 AI 에이전트한테 바로바로 진단받고 요거를 갖고서 나중에 한번 더 다시 전문의를 만나보고 하면은 네. 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금 그 에이전트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도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저희 35% 이상의 코드가 이미 AI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코드 어시스턴트, 내가 어떤 코딩을 할 때에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내 옆에서 피어로서 또 디벨로퍼가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네.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제 내가 좀 리뷰를 요청하기도 하고, 걔가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또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IT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체인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서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서버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디텍트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에러가 나고 막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거를 디텍트를 해가지고 이게 왜 문제가 있지라고 하는 이슈를 갖다가 이슈라고 하는 아이템을 크리에이트하게 돼요. 보통 이 시스템에다가 이슈가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사람이 이 이슈를 보고 뭐가 문제지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문제가 있으면 픽스를 합니다. 이제 뭐 코딩도 하고 뭐 컨피규레이션도 바꾸고 이제 액션을 취하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누가 리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배포를 해서 다시 이 서버한테 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한 거를. 네. 이런 사이클을 이렇게 돌게 되는데 이 사이클을 꼭 사람이 해야 되냐? 라는 거예요. 모니터링도 AI가 해가지고 이슈도 AI가 만들고 그 AI를 해결하는 코딩하는 것도 코딩 에이전트라고 하는 AI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리뷰하는 것도 AI가 하고, 마지막에 이걸 배포할 때만 사람이 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개발 과정 전 과정에 있어가지고도 에이전트들이 다 배치가 되게 되고, 이런 에이전트로 인해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에이전트 보스가 되는 거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보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은 그런 개발, 운영, IT 시스템 관리에 있어가지고 또 되게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객 관점에서 사실 에이전트라고 하면 우리 대신 일하기 때문에 약간 뒤에서 일을 한다든지 안 보이는 데서 일을 해서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멀티 에이전트 기반으로 뭔가 좀 만들어진 그런 화면들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아까 이제 저희 부문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세스가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한번 보시면 여기 제가 직원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즉 맥락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원해 라고 해서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스플릿 에이전트가 먼저 이걸 가지고 5개의 에이전트로 나눠서 동작을 시키는데, 이 인상적인 게 이 화면에 보시면 에이전트 5개들이 같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에이전트는 우리 뒤에서 돌지만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또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컨셉으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내용인 건데, 보시면 요구사항 에이전트는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됩니다. 프로세스는 이러이러합니다. 즉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한 규칙들이 있고, 이 에이전트와 협업을 하는 컨셉으로 보면 사실 이 밑에 여기 보셨을 때 여기서 제가 사용자 요구사항에다가 에이전트가 첫 번째 제안한 게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제가 휴가 카테고리는 지정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에이전트와 상호 소통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이 그림이 완성이 됐다라는 걸
제가 또 한번 누르면 그러면 앞에서 나와 있었던 결과물을 가지고 뒷단의 에이전트가 다시 받아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처리를 하면서 그러면 사용자 처리는 이렇게 해야겠네요 라고 프로세스 맵도 이렇게 그려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휴먼 인더 루프, AI가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고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멀티 에이전트라는 컨셉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매니저 휴가 검토는 이렇게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 휴먼 인더 루프를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확실히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RPA 같은 뭐 자동화 시스템, 그다음에 뭐 하이퍼 오토메이션 이런 거랑은 조금 차별성이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이제 확실히 예전 기술과 지금 AI 에이전트 기술은 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 RPA가 사실 되게 많이 선풍적인 어떤 인기도 있었고 많이 적용도 돼서 되게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RPA가 약간 한계가 있었던 거는 약간 조금 너무 룰이 스트릭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익셉션에 대한 처리, 예외 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유연성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만 늘 한다.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딱 정해져 있는 일만 하게 되는 그런 형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의 차이점은 이제 미리 정의된 어떤 로직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뭔가 목적을 향해 가는 모든 일들을 되게 여러 패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율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일을 만들어 오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좀 목표 지향적이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예외 처리에 강하다.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로 좀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전에 RPA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동보다 여기서 나오는 예외 처리의 시간을 더 쓰는 게 사실 이제 원래 이제 궁극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제 아들이 이제 4살인데 너 화장실 가서 양치 들고 치약 짜서 양치해 그리고 수건에 손 닦고 나와 라고 하는 건 RPA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치약이 없어요. 그러면 RPA는 멈춥니다. 칫솔이 없어도 멈추고 더 갑자기 단수가 돼서 멈추겠죠. 근데 AI가 들어간 RPA 즉 이제 컴퓨터 유저 에이전트 뭐 이런 형식들은 결국에는 치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칫솔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브젝트 단위의 필요성과 설명을 달아놓으면 저는 제 아들한테 들어가서 양치하고 나와 라고 하면 치약이 없어도 칫솔이 없어도 찾아서 쓰고 문 열어서 확인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RPA와 이제 AI가 결합된 그 내용들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 저도 그래서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한테도. 너무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딱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 닦으라고 시킬 때는 진짜 하나하나 명령 내려줘야 되고 그렇게 명령 내려줘도 처음에 이제 이 닦기 싫어하니까 들어가서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그리고 안 닦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RPA이고 이 닦고 나와라고 하면 알아서 척척 닦고 와서 바로 옆에 다시 와서 앉는 게 그게 AI 에이전트군요. 네, 그렇죠.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예전에는 알려주지 않으면 없으면은 울거나 계속 맞아요. 중지했었는데 지금은 치약 여기 있어라고 얘기해주면 아빠 치약 없어 그러면 문 열어서 한번 확인하고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서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전 RPA와 이제 AI가 결합된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약간 조금 더 애드하면은 저는 그 온톨로지라고 하는 요새 네.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 게 최근에 또 AI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지식을 어떻게 보면 약간 증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더 앞으로는 이런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있어가지고 AI 에이전트와 온톨로지가 결합이 된다면 더 많은 자유도를 가지고 진짜 목적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세계가 열릴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요새 네. 온톨로지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온톨로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이 치약이 어디 있나 이걸 알아보는 게 알려주는 게 결국 RAG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겁니까? 그렇게 사실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야 될 각종 참조 자료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맥락에서 RPA를 조금 더 뛰어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만의 그 기술들이 결합이 됐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사실은 이전 RPA랑 똑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RPA의 로직을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지침을 줍니다. 너는 화면을 보고 이해해서 동작을 해 라고 지금 저는 지침을 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재고가 있으면 이걸 하고 없으면 저걸 하세요. 즉 재고가 없으면 재고 요청을 하고 있으면 뭐 후속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방금 티셔츠 125벌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제가 이제 필요한 결과적인 내용만 이제 입력을 했고요. 그러면 앞서서 나왔던 지침 플러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는 RPA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 레거시 위에서 RPA가 AI를 통해서 동작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 회사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을 실행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후속 작업을 하는 이런 내용들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이 기술보다 조금 더 우리가 시사점으로 바라봐야 할 건 이거는 수많은 에이전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멀티 에이전트에서 얘가 필요하면 이걸 불러서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에이전트 기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인더스트리 관점에서 우리 회사 레거시에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하나의 에이전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부분은 그 CUA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유즈 오토메이션 뭐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 저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우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클릭하잖아요. 그것들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저희 창준님 얘기했는데 AI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마우스가 저 화면을 이해하고 나의 받은 프롬프트와 그럼 저 화면을 봤을 때 내가 어떤 걸 클릭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AI가 이해하고 사람 대신에 이제 클릭을 하는 형태인 거죠. 그게 이제 백엔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하고 다른 거는 AI가 이제 화면을 이해한다, UI를 이해하고 사람처럼 뭐를 그 다음에 클릭하고 뭐를 인풋해야 되는지를 이해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비슷한 게 이제 챗GPT의 에이전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챗GPT하고 지금 보여주신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거는 챗GPT는 어떻게 보면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이제 가상의 브라우저에서 이제 클릭하고 하는 것들이라면 여기 지금 저희 코파일럿의 이제 컴퓨터 유즈 모드 같은 경우는 실제 나의 레거시에 있는 PC라든지 아니면 우리 IT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애저 위에 올라가 있는 내가 이제 컨트롤하는 그 PC 위에서 그런 것들이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의 거버넌스 안에서 나의 컨트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라우저만이 아니라 컴퓨터 자체, 그렇죠. 서버 자체를 맞습니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AI 에이전트가 와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구나 되게 놀랍긴 한데 중간중간 조금 귀에 이제 제 귀에 딱 꽂히는 단어들이 아까 뭐 휴먼 인 더 루프라던가 아니면 레거시 시스템 이런 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 결국은 AI 에이전트한테 목적 딱 하나만 얘기하고 너가 알아서 다 알아봐서 다 갖고 와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레거시 시스템과 엮여야 되고 사람들이 일하는 거 아까 중간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것들을 지금 잘 좀 구조를 설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사람과 AI는 좀 어떻게 협업해야 잘 하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약간 관찰자 역할, 승인자 역할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인사 담당자고요. 제가 급여를 관리할 수 있으면 그 파일은 제가 권한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파일을 기준으로 뭔가 에이전트가 동작을 해야 될 때 진짜 내가 없이 한다라고 하면 이 급여가 그 에이전트가 그 급여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책임 소지도 있고 실제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이러이러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승인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런 관점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아마 관찰자 역할의 이제 첫 번째 이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관찰자 역할에서 요새 저희가 보는 거 그리고 미래를 예상하는 거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단계일 수 있는데 이제 에이전트가 우리가 조직도를 그려보잖아요. 조직도는 사람만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내 보스가 있고, 혹은 내가 매니저면은 내 이제 부하 직원들이 계시는 거고. 그게 조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조직도 안에 이제 에이전트가 꽂힌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약간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은 내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팀에 속해 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조직도가 나온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휴먼 에이전트 레시오, 그러니까 휴먼과 에이전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재무팀에 있거나 영업팀에 있거나 혹은 백오피스 어디에 있거나 하면은 그 팀마다 최적의 휴먼과 에이전트 레시오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휴먼 에이전트 레시오가 이렇게 정의될 만큼 에이전트가 우리 가까이 나의 동료처럼 들어오게 되는데 마치 신입사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신입사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처음에 뭐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몇 달 동안. 그리고 수습 기간도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한 피드백도 이렇게 주게 되고 마지막엔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내가 배우도록 하고 평가하고 이렇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에이전트도 똑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사원증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똑같이. 되게 재미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전 에이전트 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여러 개념들이 나오지만은 에이전트 내가 이제 신입사원이 이제 들어왔으면은 그 신입사원을 잘 키울 수 있는 보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이전트가 여러 명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간의 협업을 관리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웃컴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에이전트 보스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 더 이제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관찰자 역할에서 약간 설계자와 매니저의 역할, 에이전트 보스의 역할까지 확장되는 그런 형태의 휴먼 인 더 루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사람과 AI의 관계가 관찰자에서 이제는 보스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군요.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특히 이 M365부터 시작해서 M365 코파일럿 이런 게 이렇게 붙어가면서 AI 뭔가 챗봇 형태였다가 이제는 에이전트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 제공을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만든 회사가 제일 잘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럼 제일 잘 쓰는 회사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팁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코파일럿은 개인의 비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개인마다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미팅 인사이트를 먼저 받는 게 가장 먼저 사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이나 스케줄 관리 그리고 이제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누군가와 미팅을 잡아야 되면 한 사람이면 한 번 보면 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이것 또한 일이 되는데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 사람과 내일 30분간 미팅이 필요해 라고 하면 이제 그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을 통해서 스케줄까지 생성을 하는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결국에는 이 화면에서 보면 제 정보와 특정 그 업무를 가진 에이전트, 즉 이제 여기서는 영업 관리 에이전트인데요. 그 정보들을 제가 조합을 하는 시나리오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제가 특정 고객사와 나눴던 내용들을 요약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 영업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와 좀 같이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사실 제가 원했던 건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을 제가 일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는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가 가져다가 하나의 자료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런 것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러 에이전트들을 호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내용으로 포매팅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하셨지 저게 보스군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에이전트들이 유기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 관찰하는 역할. 이고 궁극적으로는 제 업무를 위해서 다양한 에이전트들을 소환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 뭘로 만드셨습니까? 첫 번째는 개인의 비서인 코파일럿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애저 쪽에 있는 AI 파운드리가 결합된 이제 영업 관리 에이전트가 또 있고요. 이런 에이전트들이 사실 다양하게 있어야 에이전트들을 호출을 해서 제가 관리할 수 있고 매니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결국에는 지금은 기능 조직으로 나뉘어 있죠. IT, 재무.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목적 지향적으로 조직이 바뀌면서 에이전트들이 들어갈 거라 저는 기업한테 항상 권장하는 건 기능 조직의 현재 기준에 그 기능들이 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 에이전트들을 쓸 수 있는 연습들을 해야 나중에 목적 지향적인 조직으로 바뀌었을 때 러닝 커브 없이 그대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항상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관점으로 이 내용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방대한 어떤 개념인데 네. 그거를 구현하는 방식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거 어떤 걸로 만드셨습니까? 네. 라고 하셨을 때 이제 저도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이제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이 비단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도 다 에이전트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네. 어떤 거는 코파일럿의 에코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어떤 거는 또 아예 그냥 인프라에서부터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실은 크게 그냥 보자면은 코파일럿에 시작하는 경로가 있고요. 그리고 요 AI 파운드리에서 시작하는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만나는 경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인 거죠. 하나, 둘, 이제 하이브리드 세 개 이제. 근데 이제 그걸 뭐 흔히 혹자는 뭐 노코드, 로우 코드, 그리고 프로 코드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근데 그냥 보통 저희가 로우 코드, 노 코드를 쓰는 이유는 효율적이고 비용이 더 낮고 그리고 또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하는 그런 일반 내가 IT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만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코파일럿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코드라고 불리는 코파일럿 스튜디오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AI 파운드리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이렇게 먼저 해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코파일럿은 뭔가 노코드로 정말 클릭만 하면 할 수 네. 있는 게 코파일럿 챗, 그 다음에 아까 스튜디오, 코파일럿, 코파일럿 그다음에 스튜디오,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중간에 이제 로우 코드, 로우 코드.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정말 어렵고 약간 프로코더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네. 그것도 모델도 내가 셀렉트할 수 있고 거기에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도 내가 좀 선택할 수 있고 멀티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은 AI 파운드리.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출발 지점이 다른 거잖아요. 노코드 쪽은 아예 저처럼 개발을 못 해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것 같고 네. AI 애저 파운드리는 원래부터 개발하시던 분들이 갈 것 같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목표치나 결과도 조금씩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좋은 포인트를 지금 짚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애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레거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라운딩 해야 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코파일럿의 생태계로 들여오는 그 어떤 그 에포트 대비해 가지고 이제 AI 파운드리에서 내가 그냥 직접 그라운딩 해가지고 쓰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로 B2C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시스템과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에이전트도 이런 것들은 이제 또 AI 파운드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좀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AI 파운드리도 이제 되게 코딩을 많이 하고 해야 되지만 깃허브 코파일럿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코딩 에이전트들이 너무 요새는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I 파운드리를 이용한 그런 코딩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어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깃허브 코파일럿도 AI 파운드리하고 바로 그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우 코드야, 노우 코드야, 뭐 프로 코드야 이 경계가 조금씩 좀 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프로 코드 쪽은 우리가 보면은 뭐 오지 탐험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언어를 쓰는 여행지 이런 데였는데 그런데 진짜 프로 아니면 못 가는 데였는데 번역기 하나 옆에다 끼고 그다음에 여행 시스템 같은 거 이렇게 장착하신 그냥 일반인 분들이 여기를 막 오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놀랐던 게 이제 그 KT 쪽에서도 이제 조금 있다가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그 영업사원의 링크드인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업사원 링크드인 그 메시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KT 분이 그러시면서 그 영업사원 분이
나는 AI를 배운 적도 없고 코딩을 배운 적도 없는데 AI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에이전트를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이 로우 코드, 노 코드, 프로 코드의 경계가 조금씩 사라지는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지금 세 가지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코파일럿, 특히 코파일럿 챗 같은 경우는 저도 그냥 M365 들어가니까 바로 뜨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까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생성형 AI의 보안 관점에서 많이 사용을 이제 제한을 하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일반 대중한테 기업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챗 GPT가 결국에는 코파일럿 챗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개인적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거나 또는 우리 기업은 AI를 통제 영역에 두고 써야 되는 게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성형 AI 제품들을 못 쓰게 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굉장히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코파일럿 챗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를 이미 잘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생태계 안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코파일럿 챗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코파일럿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365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코파일럿 챗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두 개가 엄밀히는 조금 다릅니다. 그 M365 코파일럿은 유료예요. 유료.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M365 코파일럿은 자동으로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MS 에코시스템, 이메일, 아웃룩, 그다음에 뭐 쉐어포인트, 팀즈, 뭐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생산성 도구랑 연동이 되어 있고 그라운딩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M365 코파일럿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료예요. 네. 근데 이제 코파일럿 챗, 지금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하시고 저희 창주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무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M365를 그냥 가지고 계신 분도 얼마든지 액티베이션 해가지고 챗은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코파일럿 챗은. 마치 내가 챗GPT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듯이 이제 코파일럿 챗을 사용하시지만 우리 보안의 컨트롤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 거버넌스 안에 들어가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춘 애가 이제 코파일럿 챗이다. 그 무상이니까 안 쓸 이유는 없죠.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기업 관점에서는 이런 그 커머나 약간 뭐 제너럴한 데이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유효한데 우리 데이터 기반의 에이전트가 분명히 돌아야 되는 숙제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코파일럿 챗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지만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든지 AI 파운드리라든지 결합이 돼서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면 코파일럿 챗 안에서 우리 회사의 에이전트들이 안전하게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씌워진 거버넌스 안에서 동작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헷갈렸는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M365를 쓸 때 옆에 이제 엑셀 쓸 때 옆에 뜨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입하라고 자꾸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근데 코파일럿 챗은 들어가니까 얘는 코파일럿 같은 코파일럿인데 얘는 그냥 쓸 수 있네 했거든요. 근데 쓰임새가 조금 다르군요, 둘이. 네네네. 코파일럿 챗 같은 경우는 아무튼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GPT-S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한 게 GPT-S도 어느 정도의 그 정해진 뭐 정보나 이런 거를 주입시켜 갖고 쓰잖아요. 막 아무거나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근데 코파일럿 챗은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 데이터 안에서 그걸 한정적으로 뭔가 GPT를 쓰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조금 GPT-S랑 조금 비슷한 느낌도 같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M365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 데이터를 그라운딩하는 에이전트 중에 하나다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에이전트들의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이 가지고 있는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을 위한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은 그게 코파일럿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파일럿 아니지만 우리 챗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지만 그거 위에는 온탑으로 에이전트들을 다 꽂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GPT-S나 이런 것들처럼 하지만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나 모니터링이나 ROI 측정이나 유저에 대한 관리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조금 저희 포지셔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그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진 스토어, 결국에는 에이전트 스토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코파일럿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만드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까지 있을 거고, 이게 한 군데로 모여서 코파일럿이라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기업 관점에서 우리 회사만의 에이전트 스토어까지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 큰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명들은 확실히 뭐 GPTS랑은 큰 차이점이 있군요. 예.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B2B로 또 많은 회사들 컨설팅도 해주시고 또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파트너로서. 그렇게 보셨을 때 이런 뭐 코파일럿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쓰고 있는 국내 기업들 이야기들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KT와 이마트의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코파일럿을 도입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애저 오픈 AI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가져가고 우리의 솔루션에서 생성형 AI 동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앞서서 그 두 가지 말씀드렸던 사례는 약간 조금 더 에이전트를 확장해서 쓰는 개념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전 사례에도 나와 있는데 RPA라는 것부터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RPA를 사용을 해서 로직이 구현이 된 그런 자동화를 구현을 하시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I들이 있네 라고 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단계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이메일이 왔을 때 파일을 가지고 AI가 확인해서 자동으로 자동화를 하는 영역, 그리고 오히려 다른 솔루션에서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 AI를 이제 활용하는 영역,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에이전트 단계로 이제 넘어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B2B, B2C도 저는 굉장히 유효한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에이전트라는 게 아까 노코드, 로우코드, 프로코드가 결국에는 AI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도구 관점에서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로우코드 도구를 통해서 구매 담당자가 나는 파일을 몇 개 올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포탈 정도 입력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전문 개발자들이 도와줘서 그렇게 특정 홈페이지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관리는 IT를 모르는 구매 담당자가 파일을 올리고 홈페이지를 수정하면 우리가 동작하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에이전트들이 동작을 하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엔드 투 엔드로 조합이 된 시나리오로 이제 고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KT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좀 놀라웠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에이전트의 민주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KT는 이미 내부에 3,000개 이상의 에이전트가 지금 배포가 돼 있다고 합니다. 3,000개요? 네.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이 있지 않는 이상 내가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프로슈머가 돼야 되고, 내가 프로덕션 하기도 하면서 컨슈머가 돼야 되는 형태가 되지 않으면 3,000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되게 이제 탑 레벨에서부터 되게 드라이브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그걸 하기 위한 툴과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을 사내에다가 가지고 오신 되게 좋은 전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쓰고 내가 만들 수 있어야지 진정한 AI 혁신이 일어나고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들에 대해서 아마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KT 사례에서 조금 인상 깊었고, 사실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게 3,000개, 4,000개의 에이전트 숫자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에이전트들이 생겨나게끔 할 수 있는 툴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구가 자꾸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시민 개발자 노코드, 로우코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툴이 있어서 현업에서 진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게 에이전트화 되는 게, 사실은 기업 관점에서 보면 아이디어를 IT만 가지고 갈 거냐, 또는 AI V팀 또는 그런 특정 팀만 가지고 갈 거냐가 아니라 전사 관점에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함께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그 틀에서 크게 보면 플랫폼이라는 게 가장 이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는 게 결국 이제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고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거는 결국은 현장에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거나 다 같이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개개인이 만든다고 하는 거는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보안이나 뭐 신뢰성이나 이런 면에서 좀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확실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플랫폼 역할을 제공해주고 계실 때 어떻게 좀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넘버원 프라이어리티가 시큐리티입니다. 이거는 사티아 회장님 밑으로 모든 직원들은 이제 넘버원 프라이어티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이유와 백그라운드가 있냐면 잠깐 설명드리면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민간 기업입니다. 왜냐면 여기엔 데이터들이 되게 많고 다들 해커들이 노리고 싶은 그런 데이터들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이제 그래서 저희도 되게 많이 가장 앞단에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로 이걸 방어하려고 하고 모든 인텔리전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 결과 저희가 10,000명 정도의 그 시큐리티 전문가가 이제 있고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리고 하루에만 84조 개의 시큐리티 시그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시큐리티에 관련된 그 시그널들을 84조 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 배후 세력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혹은 여러 공격들에 있어가지고 가장 앞단에서 먼저 알게 되는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텔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많이 발전해 왔고 작년부터는 야 이래도 부족하다. 우리는 더 강화해야 돼. 그래서 SFI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원칙을 그 Secure Future Initiativ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약속하는 거죠. 이 secure하게. 그래서 secure by default, secure by design, 그 다음에 뭐 secure operation 이 세 가지의 필러를 가지고 저희가 가장 그 security는 디폴트가 돼야 되고 디자인부터 돼야 되고 그리고 operation을 secure하게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들이 코파일럿 플랫폼 그리고 코파일럿 M365 코파일럿 모든 곳에 사실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 그 프로젝트 아이어라고 하는 거 혹시 못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그 멜웨어 감지에 있어가지고 자율적으로 AI가 감지해가지고 분류해 나가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어나운스를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제품으로 이제 옮겨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보통 멜웨어를 분류하고 탐지할 때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역공학으로 그걸 추적해 나가요. 이제 그런 것들은 AI 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 아이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AI for Security가 있고요, Security for AI가 있어요. AI를 위한 보안이 있고 그렇죠. AI로 하는 보안. 맞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위한 보안은 뭐 프롬프트, 뭐 AI 워크로드를 보호하는 거죠. 프롬프트를 저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트에다가 아이디를 부여해가지고 알백을 관리한다거나 사원증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I를 위한 보안이 있고 바깥에서 AI를 통해서 AI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공격을 AI로 막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시큐리티를 위한 코파일럿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I for Security, Security for AI 두 가지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보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이 보안이 확실히 뒷받침돼야 기업들은 이렇게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션뿐만 아니라 한번 이쪽 그 보안 관련해서는 많이 이렇게 더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서 그럼 우리도 AI 에이전트 좀 도입해봐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어디는 네. 뭐 3,000개 만들었다는데 우리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AI 에이전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좀 미리 준비해야 할 요소가 일단 뭐가 있을까를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혁신은 우리가 사용하는 유저들, 개발자들 그리고 실제 이 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A, B, C, D, E 요 키워드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5가지로. 네. 첫 번째는 얼라이먼트예요.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목적하고 우리의 AI 전략이 어떻게 하면 잘 얼라인이 될 것이냐. 우리가 정말 ROI가 나오는 유스 케이스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얼라인먼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베이스예요. 우리 베이스, 깔고 있는 베이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AI를 위한 데이터, 그리고 AI를 위한 인프라, AI를 위한 플랫폼 이런 것들이 테크니컬하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시티즌 디벨로퍼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KT 사례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티즌 디벨로퍼 마지막 풀뿌리까지 우리가 AI를 전달할 수 있는 동력과 툴과 에코시스템이 있는 것이냐. 이게 C이고요. D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디퓨저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 가면은 저희 다 현기 나온 거. 디퓨전이라고 저는 했습니다. 디퓨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현기처럼 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 컬처, 조직, 그리고 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템플릿들, 이걸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D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E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틱, 즉 저희 윤리, 보안, 거버넌스 이 5가지를 A, B, C, D, E, 얼라이먼트, 베이스, 시티즌, 디퓨전, 그다음에 에틱 이 5가지로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시대는 뭐 AI를 도입을 할까, 어디에 도입을 할까 보다는 AI가 우리 기업의 조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5가지 중에서 진짜 나머지 4개는 예전부터 많이 강조되던 건데 일단 요 시티즌이 들어간다, 시티즌 개발자가 들어간다는 게 진짜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거구나 AI 에이전트는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인 부원장님 그리고 안창조 엔지니어님과 함께 에이전틱 AI가 어느 수준까지 우리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 딱 맞는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코파일럿 챗, 코파일럿 스튜디오, 애저 AI 파운드리 오늘 3가지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 3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요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내부 사례부터 또 고객사 사례까지 다양하게 폭넓게 준비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